제가 30년 전 대학교 겨울 방학 때 복조리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만났던 여자와의 재미있는 경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겨울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서 전국을 여행하고 돈까지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15일 동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복조리를 판매하는 일이고, 중요한 건 판매량과 상관없이 숙식을 전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먹고 자는 게 걱정이던 시절이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숙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일간의 일정으로 친구 5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대는 생소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 가정에 복을 많이 받으라고 복조리를 문 앞 기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설 전날 밤에 복조리를 모르는 집마당에 던져놓고 그 다음날 복조리 대금을 받으러 다녔었다고 하였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두 모인 새해 첫날에 복 받으라고 던져 놓은 것을 필요 없다며 돌려주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친구들끼리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백이 민족답게 싸구려 하얀 한복까지 걸치면 준비 완료입니다. 한 사람당 복조리 50개씩 철사에 끼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각자 배정받은 구역으로 이동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5군데를 돌아다녀야 한 개 팔리기 때문에 50개를 다 팔려면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판매를 하며 못 팔고 남은 것들은 다시 숙소로 가지고 와서 정산을 합니다. 당시에 복조리를 보통 2,000원에 팔았는데 개당 1,000원씩 사장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라 판매량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수입이 전부 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50개를 다 팔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보너스라며 남들 모르게 몇 개씩 더 주셨고, 그런 혜택이 그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50개를 팔고 나면 판매 대금과 받은 팁까지 6만원은 기본으로 꾸준하게 벌었습니다. 당시에 막노동 잡부들이 일당으로 15,000원을 받아서 소개소에 20% 제하고 12,000원을 받아가는 시절이었으니 6만원은 정말 큰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는데, 당시에 20명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여수에 가서 한 명도 빠짐없이 50개씩 전부 팔았었습니다. 복조리 판매량이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됐으니 50개를 판매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아서 인심까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판매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두 사줬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판매하면서 드디어 사연 속의 그녀를 만났던 평택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평택에서 제가 맡았던 판매 구역은 평택역 근처였는데 태어나서 다방이 그렇게 많은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건물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다방이 많아서 복조리 판매를 참 수월하게 했었습니다. 복조리 판매처 1위가 다방이었는데 일단 가게 안에 들어가면 아가씨들이 대학생들 고생한다며 손님들께 반강제로 몇 개씩 팔아주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판매하러 나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다 판매하였고 숙소에 가서 다시 50개를 들고 나와서 판매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뛰어다니며 30개 정도를 더 판매하였고 마감 시간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는데 떼먹고 안 들렸던 다방이 보여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다방 안에는 손님 몇 분과 아가씨 2명이 있었는데 복조리는 사주지 않고 날도 추운데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조금 민망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판매할 곳도 없어서 담배나 피우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앉았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커피를 주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에 저는 대학생이고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전국을 다니며 복조리를 판매하고 있고 내일은 서울 가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술 마실 줄 알면 같이 한잔하자며 자기는 12시에 끝나니 다방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친구와 같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복조리를 하나 달라며 다른 손님에게 팔아서 5,000원을 가져다 주고는 있다가 소주값 내세요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미소는 저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였고 지금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100만 불짜리 미소였습니다. 저는 곧장 숙소로 돌아왔지만 친구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저보다 5살 많은 사장형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하니까 좋다면서 함께 다방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장형이랑 다방 앞에서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안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녀와 못생긴 아가씨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저의 팔짱을 끼면서 근처 포장마차로 가자며 안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자친구라고는 6개월 정도 만났다가 헤어졌던 게 전부여서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팔짱을 끼는 그녀가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도 사장형이나 같이 온 아가씨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는 그녀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나온 아가씨는 별말 없이 술잔만 들이키고 있다 보니 사장형이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은 역력해 보이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모른 채였습니다. 그녀는 평택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됐고 잠은 다방 안에 숙소가 있지만 방이 너무 작아서 둘이 지내기에는 너무 답답하다면서 오늘은 나랑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 언니는 술을 좋아하니까 언니에게 방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사장형이 말한다면 무조건 좋다고 할 것이라며 기띔을 해주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나가면서 그녀가 말한 대로 사장형에게 전해주었고 사장형은 좋아하며 술을 사러 갔습니다. 저희는 사장형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다방으로 갔고 다행히 도착 전에 사장형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사장형은 한 잔 더 마시자며 술병을 치켜들었고 저와 그녀는 조금 있다가 들어갈 테니 언니랑 먼저 마시고 있으라며 다방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서 아마도 언니는 술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필름이 끊겨서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거라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빨리 다방으로 가야겠다며 장난치니까 그녀는 먼저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가라며 오래된 연인들처럼 화기애애하게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경험은 여자친구와 6개월 만나면서 겪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신세계와 같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았던 그녀는 함께 있던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기술을 터득하게 해주었고 그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기운이 다 빠져있는 그녀에게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서울에 도착해서 무수히 많은 가게들을 보며 열심히 하면 100개는 무난하게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30개도 못 팔고 돌아왔고 저뿐만이 아닌 판매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평소에 반절도 못 팔았습니다. 서울 인심이 고약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문전박대하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어떤 집이 이사를 오는지도 관심이 없는 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다시 평택으로 가서 그녀를 만났고 3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녀에게 쉬는 날 경주로 놀러 오라며 못내 아쉬운 이별을 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서 터득한 기술로 여자들에게 예쁨 받으며 잘 살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